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 하늘 보셨어요? 하늘, 파란 하늘에 오늘 미세먼지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도님들 마음속에 저 파란 하늘이 환히 들어왔나요? 어두워요? 화났어요? 막 짜증이 나고요? 막 밉고 막 그래요? 저 파란 하늘이 환히 들어오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 교도님들이 항상 챙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교사에서 그 최초보보, 오늘 최초보보 저희가 공부하는 날인데요. 최초보보 중에 이제 제가의 요법을 오늘 공부하는 날인데요. 일단은 제가의 요법을 함께 일단 봉독을 먼저 해볼까요? 봉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84쪽 이 제가의 요법 1.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근검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2.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3. 각원이 서로 화목하며 서로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4.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5.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 교사의 이 최초보보 중에서 이 제가의 요법을 그 교사에서 이렇게 정리를 어떻게 해주고 계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의 요법은 실업과 근검저축, 교육과 의견 교환, 도덕과 정치 복종, 희망과 방법 참조를 주의하여야 새 가정, 새 국가를 이룩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니까 제가의 요법을 이렇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교사에서 분명하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새 가정, 새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제가의 요법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새 가정, 새 국가. 새 가정, 새 국가. 제가의 요법을 저희가 오늘 공부할 건데, 제가의 요법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을. 대종사께서 제가의 요법을 내주실 때는 새 가정, 새 국가를 위해서 이 제가의 요법을 내주셨다 이겁니다. 자, 뭐가 새로워요? 우리 교도님들? 뭐가 새롭죠? 뭐가 새롭죠? 예? 지금 새롭지 않아요? 뭐가 제 얘기 듣는 자리가 새롭지 않아요? 제 얘기 지금 새롭게 듣고 계시지 않아요? 어저께 뭐 일주일 전에 봤던 그놈이야? 안 새로워? 예? 맨날 봤던 그 모습이고 맨날 봤던 그 얼굴이고 그래요? 새롭지가 않아? 뭐가 새로워요? 뭐가 새로워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새로운 자리예요. 지금 제 얘기 환히 듣고 계세요? 그 자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자리요. 순간순간 새로운 자리고 그 마음 챙기면 새로운 거예요. 가정도 항상 그 마음의 근원에서 이끌어 가야지 그 마음에 근원하지 않으면 새 가정이 안 돼요. 국가도 그 자리에 근원하지면 새 국가가 안 돼. 뭐가 새롭냐? 항상 드러나 있는 이 자리가 새로운 자리예요. 이 자리 놓치면 새롭지 않다. 우리 대종경 불지품 19장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279쪽이에요. 279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279쪽 대종경 불지품 19장. 대종사께서 그 서울의 박람회장을 가셔요. 조선 박람회 행사, 아주 큰 행사를 있었는데 거기를 가셔요. 거기에서 이제 소감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한 제자 사례기를 방금 서울에서 큰 박람회를 개최 중이라 하오니 한 번 관람하고 오심이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박람회는 곧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산업공상의 진보된 정도를 알리는 것이요, 또는 견문을 소통하여 민지의 발달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니 참다운 뜻을 가지고 본다면 거기에서도 물론 소득이 많을 것이나. 자 보세요. 이 앞에 여기까지는 뭐죠? 박람회가 뭐 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부터 한번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시게요. 나는 오늘 그대에게 참으로 큰 박람회 하나를 일러주리니 잘 들어보라. 무릇 이 박람회는 한없이 넓고 커서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다 그 회장이요, 천지만물 그 가운데 한 가지도 출품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계획기간도 몇 억만 년이든지 항상 여여하나니. 여기까지.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큰 박람회가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참으로 큰 박람회가 지금 펼쳐져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 그 박람회장 지금 그 펼쳐진 박람회장이 지금 계신가 모르겠네 지금. 예?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으로 큰 박람회는 뭐냐? 이 일원상짜리예요. 이 청정한 이 자리. 이것은 크기가 한도 끝도 없어요. 동서남북 사유상어 어디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이 큰 회사, 이 박람회장이에요. 이 박람회장이.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뭐 한 달이에요? 두 달까지만 있어요. 이 박람회장이.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아늑한 이전부터 박람회장이고 앞으로도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박람회장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이 박람회장에 살고 있는데 이 박람회장에 출품되어 있는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이 물건들을 다 알고 다 배우고 다 보감 삼자면 배움이 한도 끝도 있어요 없어요?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박람회가 뭔 말인지 확실히 아시겠어요? 그 박람회장 확실히 지금 드러났어요? 예, 맞아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죠. 이에 비하면 그대의 말한 바 저 서울의 박람회는 한 터럭 끝만도 못한 것이라. 거기에서 아무리 모든 물품을 굽이 진열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보는 저 배산이나 황등호수는 옮겨다 놓지 못할 것이요, 세계의 유명한 금강산은 출품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또는 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고물을 구하다 놓았다고 하나 고물 가운데 가장 고물인 이 산화대지를 출품하지는 못하였을 것이요, 수족관에는 몇 가지 어류를 잡아다 놓았고 미곡관에는 몇 가지 쌀을 실어다 놓았다 하나 이것은 오대양의 많은 수족 가운데 억만분의 1도 되지 못할 것이며 육대주의 많은 쌀 가운데 태산의 한 모래도 되지 못할 것이요, 모든 출품이 모두 이러한 비례로 될 것이니 큰 지경과 너른 안목으로 인조의 그 박람회를 생각할 때 어찌 옹졸하고 조작스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리요. 여기까지. 대종사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옹졸하고 조잡스럽다. 야, 기껏 해가지고 저 산도 못 옮겨 놓는 박람회 저 오대양 육제주도 못 옮겨 놓는 박람회 아무리 오래됐다고 갖다 놔봤자 저 산하보다 오래됐겠냐. 저것도 못 옮겨 놓는 박람회, 그게 얼마나 옹졸한 박람회냐. 이게 진짜 이게 이제 확 와닿으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어때세요? 지금 뭐 산하대지가 교도님들 박람회에 다 옮겨가 계시죠 지금? 자, 그러므로 이 큰 박람회를 발견하여 항상 이와 같은 도량으로 무궁한 박람회를 구경하는 사람은 늘 무궁한 소득이 있을 것이니 보는 대로 얻을 것이요 듣는 대로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부처와 성현들은 다 이 무궁한 박람회를 보아서 이 회장에 진열된 대소유무의 모든 이치를 본받아 인간의 시비애를 지어나가심으로 조금도 군색함이 없었나니라. 끄떡끄떡 하시죠. 끄떡끄떡 하시죠.
우리 이 청정한 자리에 다 진열되어 있네. 우리 교도님들 여기 진열되어 있네. 교도님들 마음 쓰는 거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제가 여기에 싹 진열되어 있어요 지금. 어쩌실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큰 박람회장이 어디냐? 우리 성품 여기, 이 청정한 이 자리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대소유무도 여기서 드러나 있고 시비에도 여기서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요, 대종사께서 보실 때 성품을 아는 사람은 배움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배움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사의 교법 안에서는 배우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수신의 요법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시대를 따라 학업의 종사의 모든 학문을 연구하라고. 첫 번째 종목에, 수신할 때 첫 번째 종목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말씀하세요. 3대력 공부 갖춰라. 그게 수신이다. 우리 교도님들 수신하고 계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 인성에 뭐가 부족한지 확실히 알고 계세요? 그거 안 보이면 이 박람회장 못 본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자리 못 본 사람은 이 박람회장 근처도 못 간 사람이요. 자기 마음의 상태가 다 전시되어 있어야 돼요. 다 전시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항상 나한테 배움의 표준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대종사께서 대종사만큼 그렇게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시는 어른이 없어요. 정말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수신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냐? 오늘 배울 제가의 요법에서도 첫 번째로 그 말씀을 하세요. 재밌죠? 재밌어요. 이게 대종사예요. 이게 대종사입니다. 근데 대종사께서 왜 그렇게 배움을 강조하셨냐면은 대종사께서는요, 이 성품을 깨친 입장에서 볼 때 이 산하대지가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박람회장이에요. 다 당신이 공부할 거리요. 다 당신이 배울 거리고 다 당신이 삶에 응용할 거리요. 이게 널려 있어요. 이게 그냥 안 배우고 어찌 사냐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선용하는데 어떻게 물질을 선용해요? 이 박람회장에 쌓여있는 이걸 보면서 배운 거 물질을 선용하는 거예요. 그 말 잘 이해되셔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이런 쌍의 자리에 우리는 항상 이런 쌍의 박람회장에 의지해서 배우는데 이 자리가 또 다시 뭘로 표현되느냐? 이게 큰 우주의 본가다 그래가지고 또 법문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하자면 시간이 기니까 다 못하겠고, 우리가 집, 가정생, 제가 요법이다 그러면 그 제가가 우리 집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는 어느 집에 사는 줄 아세요? 이 청정한 이 집에 살아요. 이 집에. 여기가 진짜 집이에요. 이렇게 건물 지어져 있고 거기서 밥해 먹고 잠자고 생활하고 이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아시겠어요, 교도님들? 아시겠어요? 그 집의 입장에서 제가 요법을 읽으셔야 돼요. 그 집의 입장에서. 자, 이 일원상의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집이에요. 큰 집입니다. 일원상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요. 일원상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일하고, 일원상의 이 자리에서 입고, 이 자리에서 먹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쉬고, 이 자리에서 배우고, 이 자리에서 교육하고, 이 자리에서 알아가고, 이 자리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이 집에 산다 이 말이에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는 그 자리가 이 집이요. 제 얘기 환히 들리세요? 그 자리가 그 집이요. 그 자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원상 안에서 화목하고, 일원상 안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일원상 안에서 또 배우고 나누며, 일원상 안에서 정당한 규칙에 순응하고, 일원상 안에서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일원상 안에 펼쳐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제가요법을 공부하면서 일원상의 자리에 근원해서 이 자리가 제가의 근본되는 자리임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근원해서 제가요법을 읽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제가요법의 본문들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서론을 너무 좀 길게 뺐는데, 제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말이에요? 가정의
가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런히 바르게 한다. 이게 제가잖아요. 가정을 바르게 하고 가정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이 제가를 하려고 하면은 5가지로 요긴한 방법이 있다.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바르게 하려면은 이 5가지의 요긴한 방법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요법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다 가정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지 않아요? 제일 많은 게 가정사 아니세요? 여러분 성불에 관심이 많으세요? 성불제 중에?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게 제일 관심 많으시죠? 그러면 제가 요법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여기에 부합되는가 우리 가정이, 아니면 여기에서 한참 못 미치는가 따져보세요. 여기에 부합되면은 내가 우리 가정은 참 원만하게 제가가 잘 되는 가정이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가 제가가 잘 못 되는 가정이구나 하고 자각해서 고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배워서 삶에 응용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요법을 보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근검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첫 번째 딱 뭐가 나와요? 직장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의식주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의식주가 원만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수입 지출을 똑바로 대조하라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가 수입 지출 대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자, 가족들이 바르게 경제 활동을 해야 새로운 가정이 된다 이거예요. 가족들이 바른 경제 활동을 해야 새로운 가정이 됩니다. 이게 경제가 어려우면은요 참 힘들어져요. 그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은 경제가 힘들면 가정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화목한 가정들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이만큼이다? 이런 게 존재해서 그거 이만큼 이상은 있어야 행복하고 이만큼 이하는 불행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마음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돈이 많다고 그 가정이 행복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긴 높아요. 싸울 확률도 높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확률도 높아요. 하지만은 돈이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것이 그 돈의 절대적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다른 문제 때문에 불행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시죠? 살아온 삶이 저희 2배까지는 아니시죠? 예. 그래도 살아온 삶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경제를. 자, 그런데요,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피해주지 않는 직장을 가져도 그런 직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그 직장 안에서 원만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기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든지 잘못된 방식으로 뭘 운영한다든지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나중에 보니까 원만하지 못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TV에 그런 거 멀쩡한 직장에서 사기치고 뭐하고 뭘 탈세를 하고 뭐 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들도 TV에서 많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둑질은 좋은 직장 아니죠. 사기치는 거 좋은 직장 아니죠. 그걸 직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 그건 제가 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벌어도 반드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든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어떠한 그러한 직장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게 그러면 좋은 직장일까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돈의 양이 많아야
좋은 직장일까요? 많이 돈을 버는 직장? 돈의 양이 많은 직장이 그 좋은 직장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행복한 직장, 거기가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세요? 이제 개인적 사족을 붙여보는 건데, 자, 우리가요, 일을 하거나 어떤 직장을 구할 때 항상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하냐면 제일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선택하는 그 가장 첫 번째, 그 선택 이유가 뭘까요? 돈이죠, 뭐, 돈. 뭐, 고민하고 그러세요. 돈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 말어. 돈이잖아요. 내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겨 말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게 좋은 직장이야? 일단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 말 맞죠? 지금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게 벌리는 직장은 안 좋은 직장, 돈이 많이 벌리는 직장은 좋은 직장. 지금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죠. 그래서 저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틀린 말은 또 실제적 현실을 놓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입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일이 다 행복한 그 직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보람되고 그 출근하는 일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이런 직장이 참 좋은 직장일 것 같아요.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그런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은 정말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직장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조금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 최소 8시간 이상을 갖다가 정말 불행하게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불행하게 보낸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은 드물고 어차피 100년 안에 다 가시잖아요. 그때 뭐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그 수많은 시간들을 힘들게 보내서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 불행을 자초하는 삶을 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철모르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의 폭이 없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매 순간순간이 좋은, 그런 매 순간순간이 행복한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돈하고 큰 관계가 없더라도. 그래서 돈을 모으는 그 과정이 행복하다면 이 부분의 삶은 다 행복하겠죠. 근데 돈을 번 이후의 행복이라고 하면 그러면 너무 불행한 인생이겠죠. 돈 버는 과정이 행복하면 너무 행복한 인생이지만, 돈을 벌고 어느 정도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임하시고 나서 놀아야 되는데, 이제 내 돈도 벌었고 퇴임도 했으니까 이제부터 놀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파지거든요. 그때부터 삶의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의학기술까지 발달해가지고 이제 오래 살아요. 오랫동안 재미없어요. 그러니 젊어서 일할 때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해서 현명한 지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마음에 부족함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유행에 뒤처진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게 부족함이 없고, 조금 저렴한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부족함이 없고, 조금 오래된 차를 타도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 새 가정의 모습일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가정의 모습일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조금 덜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조금 작은 차를 타도 차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조금 못 입더라도 옷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아주 조금씩만 나누고 사는, 되게 많이 말고 그냥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나누고 사는 삶, 저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옷을 사고 옷 같은 거 사고 잘 안 바꿔요. 옷도 잘 안 빨아요. 옷도 잘 안 빠는 이유가 하나가 세제를 자꾸 푸니까 옷을 잘 빨기가 싫어요. 옷을 자주 빨면 세제를 써야 되잖아요. 물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찝찝해. 제가 안 빠는 이유가 게을러서도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자주 옷 빠는 게 꼭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도 저렇게 멋진 차를 제가 계속 타고 다니는 이유가 저거 쓰레기 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저것도 하면 저 어딘가에 또 쓰레기로 쌓이겠지. 옷 같은 것도 제가 자주 안 사는 이유가 옷 사면 이것도 어딘가에 또 쓰레기 되겠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저도 이게 좀 편집증인가. 그래서 뭘 자꾸 소비하고 뭘 많이 하는 게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최대한 옷도 조금 사 입고 최대한 차도 조금 바꾸고 최대한 평범하게 먹고 그러고 살다 가고 싶어요. 그래야지 제가 죄책감이 좀 덜할 것 같아. 뭐 말이 좀 샜는데요. 제가 요즘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참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뭐 유행 사람들 막 유행이잖아요. 아름다움, 무슨 디자인, 자동차 막 디자인 따지고 막 인테리어 막 따지고 편리함, 조금만 편리해도 막 치우치고 명예를 이룰 수 없죠. 체면, 내 체면을 생각해서 차는 이 정도 타야 되고 집도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돈도 이 정도는 또 써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 보편적으로 널려 있고 TV에도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항상 마음에 찝찝한 게 뭐냐면 저게 얼마나 이 세상에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지, 저 생각들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 줄 아세요? 예쁜 옷 입으려고 옛날 헌옷 버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옵니다. 포장지?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와요. 자동차가 안 굴러가서 바꿉니까? 그냥 질려서 바꿔요. 질려서. 새로운 차 나오니까 새 차 타고 싶어서. 휴대폰이 안 돼서 바꿔요? 그냥 사소한 거기에 몇 가지 그냥 기능만 돼도 내가 쓰지 않아도 바꿉니다. 유행을 쫓아가야 되니까. 인테리어? 멀쩡해도 뜯어 바꿔요. 인테리어 멀쩡한데도 다 뜯어서 새로 바꿉니다. 가전제품 요새 그냥 뭐 고장나서 바꾸질 않아요. 질려서 바꾸지. 가구들 왜 바꿔요? 가구가 질려서 바꿔요. 질려서. 우리는요, 우리의 관념들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편벽됨과 우리의 집착함과 우리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관념이요, 어마어마한 세상의 쓰레기를 만들어내요. 이게 지금 물질의 노예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인류가 또 골머리를 썩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 다 근원을 찾아가 보면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관념 때문에. 이건 해야 돼,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박혀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요, 결국 편협하고 어리석은 이 관념의 중독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깊이 자각해야 돼. 우리 교도님들 관념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관념의 노예가 물질의 노예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꼭 옳은 거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직업과 의식주와 수입 지출을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대동사의 첫 번째 조항에서 실업과 의식주 그리고 수입 지출을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면 내가 어느 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내가 어느 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인지 내가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의식주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물질의 노예인지 아닌지 그거 보면 안다고요.
내가 직장을 어떤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지, 어떤 직장을 택해서 사는지.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 발판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께서 파란구 일치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건설하자고 하는데, 첫 번째로 야, 수신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재가를 똑바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의 가정이 모델이 돼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 하나가 모여서 세상이 되는 거니까, 개인이 모아서 세상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가정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 물질의 노예인지 아닌지, 내가 의식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많아요. 자, 첫 번째는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 정도 넘어가고, 두 번째,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하설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가족 모두가 일단은 항상 배움을 놓지 않아야 새로운 가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호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호주만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든 가족이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집안에 가장 있으시잖아요. 가장. 보통 이제 돈 벌어 오시는 분이 가장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장이 영원히 가장이에요? 한순간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부인이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또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가시고 나면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시작은 호주가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가족들 모두가 다 가족의 중심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아빠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만 알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공부해야 돼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그래서 박람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박람회. 우리가 이런 쌍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이 박람회장입니다. 세상이. 호주에게만 박람회장이 아니고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다 박람회장이어야 돼요. 그게 이런 쌍을 바르게 아는 분들의 생각일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제 말이? 예. 자, 보면요, 부자가 3대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부자가 3대 왜 못 가요? 대충은 아시죠? 부자가 3대 못 가는 이유는 단순해요. 1대, 2대, 3대로 지나오면 어떻게 돼요? 배움의 문제가 생깁니다. 배움에. 네. 그래서 3대까지 가면은 첫 번째의 정신도 사라지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움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 안주하고 쓸 줄만 알지, 그게 어떻게 해서 자기 삶이 꾸려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육에 실패해서. 인성교육에도 실패하고, 가장 큰 문제가 좋은 대학 나오고 어디 돈으로 다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스펙은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인성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인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3대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요, 항상 생로병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재하면 어머니가 대신해야 되고, 어머니가 부재하면 아버지가 대신해야 되고, 두 분이 다 부재하면 자녀가 대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배움에 열려 있어야 된다. 배움에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제가 제 자녀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이 아들놈이 공부를 잘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잘해요. 시키지도 안 했는데. 성실한 놈이라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듣나 봐요. 제가 항상 우리 아들놈한테 하는 말이, 공부는 왜 하는 건지 아니? 공부는 이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자는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사는데 사람이 잘 배우는 연습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20대까지 배운 거 가지고 평생을 결정받는 이 올바른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배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는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 잘 맞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배우는 태도가. 배우는 게 재밌어야 된다. 배우는 게 재밌어야 된다. 배우는 게 재밌다는 걸 우리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점 맞고 하는 거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즐거운 거야 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샜습니다. 자, 어떤 젊은 농사꾼이요,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를 귀농을 많이 하잖아요. 귀농을 하는데 요새 막 귀농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하는데 자기는 이제 어때요? 대학까지도 나오고 해가지고 신농법 같은 걸 막 배우고 막 공부해가지고 농업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쨍판 젊은 놈이 와가지고 농사 짓겠다고 오니까 그 터줏대감 그 기존에 거기서 농사를 지시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볼 때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경험에서는 그게 없어. 자기 경험에는 그런 게 없어. 뭐 모를 심어도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안 되고 좀 띄어서 심어야 소출이 좋고 뭐 이런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자기가 배운 대로 새로운 학문을 계속 공부해가지고 신농법을 적용해서 하니까 소출이 좋아요, 안 좋아요? 농작물의 결과가 좋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그 옆에 계시던 분들이 그걸 바로 배우냐? 안 배워. 그러다가 이게 계속되니까 아, 이제 배워요, 이분들이. 예전에는 무시하다가. 배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노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거에 집착해서 그런 거지. 노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열려있는 분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젊은 애가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배웠겠지. 그리고요, 제가 건설 노동 일을 아주 짧게 했지만 건설 노동 일을 좀 했잖아요. 제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또 이제 또 제가 총부에 이렇게 있으면서 업자분들을 이렇게 많이 상대하고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있어요. 젊은 사람하고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차이가 뭐냐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냐면 그 일을 잘해요. 그 일을. 손발이 능수능란한 기능공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잘해요.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기능적으로 부족한 걸 뭘로 때우냐면 기능적으로 부족한 걸 연장으로 때워요. 기능의 부족함을 연장으로 때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걸 알아요. 훨씬 더 다양한 걸 알고,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것이 새로 나오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옛날 것만 하시던 분들은 딱 자기가 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지금 자꾸 옛날 세대를 비하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배우는 태도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항상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지, 거기에서 배우는 태도에 갇혀 있으면 그거 끝나는 과정입니다. 그거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우리 교수님 잘 아시겠죠? 배움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새로운 겁니다. 그 자리에 딱 머물러서 이거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딱 고집하는 순간 거기는 점점 좀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머무르면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무르면 퇴보하는 거예요. 그게 생로병사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박물관에 진열된 물건들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다르지 않아요? 이 박물관에 진열된 모습이 매일매일 다르지 않아요? 하나라도 머물러 있는 게 있던가요? 흥망성쇠는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변화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세상에 원래 없어요. 머무른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항상 머무르면 퇴보입니다. 그건 퇴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종사 입장에서는 새로워야 된다는 것은 항상 배워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제 말이? 예.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 간에 책임을 다 같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책임. 가족 구성원이 서로 책임을 이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 비근한 예로 부모님이 남편이든 뭐 부인이 됐든 책임 이행을 잘 안 하면 어떻게 되면 그 가정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책임지면서 살았던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어때요? 책임 안 지고 두 집 살림 한다든지 술 먹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든지 자녀의 교육에 등한한다든지 그런 집들은 어때요? 심각한 집이죠. 그런 집들은 이제 망하는 집이죠. 자녀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녀는 뭘 해야 돼요? 배워야죠. 자녀는 배워서 자력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죠. 그게 자녀의 책임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학습하고 배우고 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거 힘들어요. 그 집안은.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 간의 책임 이행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스스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가정을 보면요, 남편이 남편 일을 안 한다든지 부인이 부인 일을 안 한다든지 자녀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집안은 심각한 집이에요. 제 말 맞죠? 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가권이 서로 화목하여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관계를, 자 보세요. 가권이 화목하다는 건 가족 구성원 간에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일 중요한 거, 가족 구성원이 화목하려면 딱 하나예요. 대화가 잘 돼야 돼. 대화가. 그러니까 의견을 교환하는데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돼요. 그게 되는 집이에요. 그게 화목한 집이야. 화목한 건 뭐냐? 대화가 잘 되는 집. 의견 교환이 활발하고 내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이런 집. 그 집은 화목한 집이고, 이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아니, 아버지 뜻대로만 해야 되고 엄마 뜻대로만 해야 되고 자식 뜻대로만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집은 화목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가부장적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 뜻대로 집안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전부 다 풍물박산 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한 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부인하고 싸워, 자녀하고 싸워. 아버지는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외톨이가 돼요. 외톨이가 돼. 네. 그 화목한 가정이 아니죠. 화목한 가정이. 자녀가 조금 부족한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그러냐, 네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냐, 수용도 해주고 받아도 들여주고, 그러면 내가 아빠가 이런 부분은 아빠가 좀 고쳐볼게, 너도 이런 부분은 조금 아빠를 이해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소통이 되는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에요. 부부간에 있는데 부부간에 서로 불만족한 게 있어. 근데 남편은 이게 무슨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해도 똑같은 문제로 싸워대니 이걸 어떡할 거예요? 부인은 남편한테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 저거 하나만 고쳤으면 내가 우리 남편 괜찮겠다. 근데 남편이 그거 하나를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 부인도 마찬가지야. 부인도 이거 하나만 해주면 내가 진짜 우리 부인 예뻐하겠다, 내가 업고 다니겠다 하는데 그 부인이 그거 하나를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 그게 의견 교환이 안 되는 게, 그런 게 의견 교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를 못 고쳐요. 그게 뭐라고, 그게. 그 첫 번째, 수신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서로 모여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만 하잖아. 저쪽에서 이만큼 양보하면 나도 이만큼 양보하면 얼마나 좋아. 안 돼, 안 돼. 서로 안 해, 서로. 그러니 이 얘기 되겠어요?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당신이 막 실컷 이야기를 하고 다투고 그랬으면 배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움이. 배움이 없어요. 수십 년을 해도 똑같은 문제로 싸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우리 교도님들 왜 이렇게 갑자기 침울해지세요? 당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집이 그런데 지금. 예. 저는요, 제가 그래도 교무라고 집에 가면 이런 건 또 잘해요. 자녀가요,
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물어봐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애가 아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아빠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딱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미안하다. 다음부터 안 그러마. 그리고 안 해요, 저.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요? 부인하고 뭔 문제가 싸웠어. 그리고 의견 충돌이 생겼어. 그러면 저기 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 안 해요, 그다음부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요. 가정이 평안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가족 구성이 서로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셔야 돼. 다 교당 나오세요, 좀 제발 좀 가족들 데리고. 네? 우리 교도님들 뿐만이 아니고 그 자녀 가족들 다 교당 다녀서 마음 공부하라고 하세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모여 살아야 그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나도 양보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둘이 모여야지 그게 되지. 한쪽에서만 생각해서 대가니 그게. 보통 고수가 아니면 그거 못 바꿔요. 어렵습니다. 화목한 가정, 어떤 가정이냐? 대화가 정말 원만하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의견 교환이 서로 받아들여지고 이러면 정말 화목한 가정이고, 불행한 가정은 어떠냐? 이 대화하는 거 보면 나와요. 그냥 한 사람은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둘 다 대화가 없다든지 대화를 하는데 싸우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면 화목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시가 그래, 우리 남편이 그래, 이러지 말고 자기를 보시라고. 자기를 보시라고요. 자, 네 번째,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죄에 복종하여. 도덕의 사후라는 것은 스승 그리고 친구 뭐 이런 말이에요. 뭐 스승이라고 하니까 무슨 도가의 뭐 스승 뭐 이렇게만 한정할 건 아니고, 뭔가 나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스승이 되겠죠.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가족 구성원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맞죠? 가족하고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인간관계 살아가잖아요. 단순히 그냥 인간관계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많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적어도 어때요? 질적으로 좋아야 돼. 적어도 질적으로. 인간관계는 질이 중요해요. 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쓰는 데 있어서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 맨날 만나갖고 뒷담화나 하고 안 좋은 얘기나 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못 써요. 자기 인생에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그 사람한테도 안 좋아. 우리 교도님이 누군가한테 안 좋은 무슨 그런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죠. 여기 없어요. 혹시 모르지 또. 교당에서만 또 이러시는지 모르지 또. 밖에 나가면 맨날 그냥 사람들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좋은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사귀면 안 좋아요. 인간관계 조심해서 사귀십시오.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을 사귄더라도 나한테 다 보감을 주고 어떠한 깨우침을 안겨주고, 또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의지할 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지. 맨날 만나면 서로 눈치 보고 제가 나 둘러먹지 않을까 고민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자기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해서. 인간관계에 얽매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열고 주변에 도반을 만나십시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거는, 보세요. 정산종사 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복 중에는 뭔 복이 제일이라고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어떤 인연이 제일 인연이냐면 불연이 제일이다.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고 인연복 중에는 불연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산종사께서. 그리고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다. 그게 오복의 뿌리가 인연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연복이 모든 복의 뿌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선근자와 친근하라. 착하고 올바르고 바른 사람하고 친해라. 이 말이에요.
왜 불행해요? 이게 왜 우리가 인생이 불행하고 왜 이렇게 못났어요? 사는 게. 자기가 만나는 인연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인연이. 왜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날까? 내가 그래서 그래, 내가. 내가 그래서 그래. 인연을 잘 따져보세요. 인연을 잘 따져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는지. 선근자가 아니면 피하십시오. 그 사람 제도할 능력 없으면 피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선근자하고 친하시고, 지금 이 교당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만나는 인연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보다 좋은 인연 밖에 가면 또 있을 것 같아요? 불연이 최고래잖아, 불연이. 불연이. 여기에서 다투고 싸우면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화목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서로 간에 감싸주고, 여기 분들이 인연이 친해져야 돼요. 여기가 선근자가 모여있는 곳이요, 딴 데가 아니고. 인연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 교당 가면 막 문제 있는 데가 많아. 교당 여기저기 가면 막 그냥 막 쌓고 그냥 막, 그게 불연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겉으로만 불연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하는 인연이 불연이에요. 공부하는 인연이. 그래서 그 인연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게 원만하다. 그래야 제가가 똑바로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자, 그 다음에 정치 얘기가 나왔어요.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해야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 구성원들이 올바른 정치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즘 정치라는 것이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교도님들 아시다시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민들 간의 어떤 계층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잘 조절하고, 또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정치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잖아요. 그게 안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판이 굴러가는 게 어때요? 꼭 그렇게 굴러가진 않는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냥 당선이 지상 최대 목표인 것처럼. 그리고 그냥 한쪽만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정치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실제처럼 물건처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만져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정치적 활동, 이런 활동을 정치라고 하는 거지. 어떤 만져줘요? 정치 그러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활동, 그러한 방향의 활동을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말 그대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이 그 정치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그 행위, 그것을 정치 행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정치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 합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 오해를 해가지고 이 정치에 복종한다는 말을 오해를 하면, 이렇게 특정한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든지, 또는 특정한 정당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든지, 또는 특정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편벽된 제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 이런 거에 정치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악법도 법이라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정치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우리 법률원에서 다 공부하셨잖아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안정을 보장받고 약자가 구조적으로 착취되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 일원상의 지극한 공정한 자리에서 이 정치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합력하고 돕고 지원하고 거기에 따르고 하자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펼쳐져 있는 이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거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박람회, 이 큰 박람회장에 보세요. 이 큰 박람회장에 가족의 샘플들이 얼마나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까?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이런 가정, 저런 가정이 그냥 수도 없이 진열되어 있죠. 네. 그거 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공부하라고.
그냥 저기다 저런가 보다 하고 욕하고 말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다 공부 삼으라고요. 그 가정의 모습들을. 자, 가정이 원만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가족의 모습에서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려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자신의 삶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단지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삶에 응용하고 적용할 줄을 알아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은 그냥 그게 흘러가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내 삶에 진짜로 적용을 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 삶에 적용을 못해. 그냥 흘러가 버려요. 아, 저건 저렇게 하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 삶에 응용을 해야지. 근데 자기 삶은 그대로 놔둬요. 머릿속에 생각만 있는 거예요. 생각만. 수많은 삶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 올바로 적용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쌍의 원만한 마음을 항상 드러내고 사는 이런 사람이라면 붙잡고 집착할 데가 없다는 걸 아셔야죠. 내 모습 어디에 붙잡고 내 모습 어디에 집착할 겁니까? 그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이런 쌍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냥 수용해야죠. 받을 걸. 제가 욥법을 통해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대종사께서 가정의 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정의 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올바로 제가가 될지를 아주 정말 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정말 이대로만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세상에서 선행으로 알려져 있고 정말 대단하다 할 만한 그런 위인들 보면요, 다 가정이 원만한 가정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불보듯 뻔한 거예요. 연구 결과로도 나오니까, 통계로도 나오니까. 이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단초가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어떠한 그러한 곳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가려고 그러면 과정을 건드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가정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대종사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원만한 가정을 이룩하는 일이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 만드는 가장 작은 재생의세의 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교도님들께서 깊이 명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환히 드러내시고 버릴 건 버리고 챙기고 항상 밖을 향해서 배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제가를 원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